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우리은행 난리 났다. 신협 새마을 돈 못 찾는다. 우리은행이 부실 경영과 4대 은행 건전성에서 꼴찌, 파생상품 1천억 손실 등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신협은 연체율, 고정이하 여신 비율, 뱅크런 노출 1위를 기록하며 부실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일부 금융권에서는 적금 만기 시에 돈을 찾지 못하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은행 부실의 끝은 어딜까요?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우리은행 난리 났다. 신협 새마을 돈 못 찾는다. 사람들이 와글와글 몰려있네요. 자, 일단 우리은행 1천억 투자 손실, 화육이 부른 참사. 자, 어떤 면에서 난리가 났을까요? 먼저 부실 경영 위기. 지금 이번만 나온 얘기가 아니라 특히 4대 은행에서 제일 취약한 게 우리은행인데 우리은행 이야기가 지금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전성에서도 꼴찌예요. 이제 근거 자료로 보여드릴게요. 금리 인상 또 이런 데는 또 제일 앞장섭니다. 이번에 코픽스 올라가자마자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확 올려버리잖아요. 부실 경영 위기, 파생상품 운용 과정에서 무려 962억, 약 1000억 정도의 손실을 봤어요. 사실상 회복 불가능입니다. 2020년 DLF 판매 1060억, 65억, 손해배상금도 지급한 사례도 있고요. 우리은행은 이렇게 도중에 말이 그렇지 1000억 단위면요, 본인 이거 아주 심각한 거거든요. 700억 원 횡령, 또 1금융권에서 이 횡령이 생긴다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작은 금액도 아니고 700억 원. 한마디로 제가 보기에는 우리은행은 내부 통제, 어떤 운영 면에서 부실이 심각한 것 같아요. 구멍 뚫린 내부 통제,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네이버 치면 다 떠요. 건전성에서도 꼴찌예요. 자기자본 비율 16.4%. 여러분들 저축은행 위험하다는 말 많이 들었는데 저축은행이 14%하고 차이가 없어요. 지금 4대 은행의 탈락 위기고요. 농협보다도 훨씬 더 문제가 심각합니다. 연체율 0.31%. 역시 4대 은행의 꼴찌예요. 충당금도 꼴찌고요. 순이익도 꼴찌입니다. 오히려 5.3%나 감소됐어요, 이번에. 바로 무리한 경영 전략, 체계적이지 못한 경영 전략. 그런데 여기 보세요. 금리 인상은 또 앞장서고 있습니다. 코픽스 3.97. 자, 이번에 찍었죠. 4.94, 6.14. 이게 변동금리에 영향을 주는 건데, 물론 이걸 자기 임의적으로 막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전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거니까. 다만 이제 가상금리라든가, 그리고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뺄 건 빼버린다고요. 여기 보세요. 4.94에서 6.14%, 이게 5.9에서 6.29로 확 올라갔네요. 그러자 이제 국민은행이 바로 뒤따라갔죠. 접근금리 11%.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1금융권이 어떻게 접근금리 11%를 때립니까? 그만큼 자기 자본 어떤 돈줄이 말랐다 이 말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자본금 부족. 이래놓고 적금 금리를 이렇게 올려놓고 이 근거를 바탕으로 대출 금리를 세게 때려버리려고. 대출 인상. 그 전 단계죠. 정부, 오죽하면 정부가 나서서 수신 경쟁을 경고했을까요? 니들 멋대로 금리 인상해가지고 예적금 인상해가지고 대출 확 올리는 짓거리 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은행은 또 금리 쿠폰까지 꼼수를 썼어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 우리은행 연체율, 카드 연체율, 적금 출구금리 몇 가지만 한번 근거자를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어때요? 규모는 제일 작은 우리은행이 지금 연체율이 0.30%로 제일 높네요. 작년보다도 확 올라갔죠. 6월달에 비해서 9월달 확 올라갔고 7개 카드사 연체율 추이도 보면 자, 하나 다음으로 우리은행입니다. 그리고 적금 있죠. 자, 적금 최대치 이건 뭐 2금융권 수준 같아요. 11%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대출 금리를 팍 올리려고 뭔가 돈줄이 말랐다는 생각밖에 안 됩니다. 자, 코픽스 3.97% 은행 탐욕 어디까지? 지금
이거를 한번 이제 분석을 해볼게요. 물론 이제 무주택자 입장에서 금리가 빨리 올라가지고 집값이 폭락을 했으면 좋겠고, 영끌들은 그냥 한 방에 탁 쓸어가 버렸으면 좋겠다, 집값이 정상화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면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코픽스 3.97%, 0.9점, 주담대 금리 또 뛴다. 여기 실질적으로 1월 달에 3.8이었는데 쭉 내려갔다가 확 치고 가는 거 보세요. 당장 적용됐죠, 지금? 코픽스 금리는요, 여러분들 주담대 변동금리하고 이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CD 금리 했는데 은행권이 막 담합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코픽스로 변동된 건데 이것도 문제점이 좀 있어 보여요. 자, 주담대 변동금리 4.050에서 6.177, 그러던 게 11월 달, 두 달 만에 4.580에서 6.6660,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자, 이걸 한번 비교 분석해 볼까요? 자, 금리 인상, 이렇게 되면 영끌들 비상이 생기겠죠, 이제. 은행의 탐욕은 정말 끝이 없는 거고요. 자, 코픽스 금리 볼까요? 은행의 자본 조달 비용을 나타내는 대출 기준금리, 이게 코픽스 금리인데, 산출 방식을 보면 국내 이제 우량 8개 은행 한 달 동안 거래된 예금, 적금, 대출 등 평균 금리를 산출한 게 코픽스예요. 그 다음에 이게 올라갔다 이 말은 다음에 대출금리도 이제 변동금리 특히 올라간다 이 말을 뜻하죠. 탐욕적 코픽스 금리, 금리가 낮은 요구불 예금, 여러분들 잠자는 예치금액 많아요. 여러분들 입출금액 막 1억씩 2억씩 넣는 사람들 많아요. 그것도 포함시켜야죠. 왜 걔들은 빼? 그거를 포함시켜야 금리가 내려가거든요. 지들한테 유리한 나머지만 다 합쳐가지고 아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지금 분명히 예금, 적금, 대출 이거 평균금리에 산출하는데 왜 요구불 예금 이것은 포함시키지 않냐 이거예요. 얘가 왜 안 하느냐. 지금 너무 이자가 낮으니까 얘를 포함시켜버리면 확 떨어지거든요, 코픽스가. 지들한테 유리한 식으로만. 그래놓고 성과급 잔치, 여러분들은 평생 가도 만져보지도 못할 그 돈을 이 사람들은 만져보면서. 금리 추이 3.97 올 들어 최고치입니다. 지금 최고치 좀 이해는 돼요. 얼마 전까지 미국이 계속 금리 지금 기준금리가 가장 높았고 동결은 했지만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담대 변동금리에 직접적 영향을 받으면서 4.58에서 6.66까지 치고 올라왔죠. 자,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합리 비교를 합시다. 시간차는 있지만 미국은 물가 급락, 이번에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급락으로 모기지가 확 떨어졌습니다. 때마침 3주 연속 둔화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최고치를 지속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다음 달 또는 그 다음 달 급락할 수밖에 없어요, 금리를. 이 사람들이 급락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아까 총 예금, 적금, 대출 금리의 총계를 합산하잖아요. 코픽스 가상금리 추이, 미국 물가지수 여기 보시면 자, 단기 코픽스는 4.0까지 이미 올라왔네요. 신규 취급 기준으로 지금 3.97까지 치고 올라왔고요. 근데 5대 은행 여기에 또 이제 문제가 있는 게 가상금리를 또 많이 이렇게 올렸어요. 가상금리가 2%에서 3%대를 지금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금리는 더 높은 거죠.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추이, 와, 자 여기 보시면 3.0, 3.7까지 가다 3.1로 뚝 떨어졌고 이제 근원 물가도 쭉쭉 떨어졌는데 여기 보시면 생산자 물가 아예 마이너스 0.5까지 확 떨어졌는데 우리나라는 최고치를 찍고 있어. 그게 아직 반영이 안 돼서 그렇다? 천만에요. 왜 자기들 유리한 대로만 코픽스를 산출합니까? 신협, 새마을금고 위기. 자, 이번에는 신협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신협 고객, 적금 만기에 돈 못 찾아 불만이 속출한다. 금감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먼저 신협, 새마을 위기, 신협 부실 최고. 연체율이, 자, 여기 한번 보자고요. 이제 이걸 협동조합이라고도 하는데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이 4개 지역을 보세요. 연체율 신협 4%예요. 산림 3.7, 수협 3.5, 농협 2.3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죠. 1등이네, 1등. 고정이하 여신 비율, 돈 떼이는 돈의 비율이 신협은 4%, 산림조합 3.5, 수협 3, 농협 2.5.
뱅크런 위험지수를 봤더니 신협은 238곳, 비율로 1위예요. 물론 농협이 1300곳으로 많긴 하지만 농협은 워낙 단위조합 농협이 크잖아요. 비율로 1위 신협. 신협은 돈 못 찾아, 적금 못 찾아. 자, 만기일 도래했는데 적금 안 줬어요. 왜 그랬느냐? 연 10% 특반, 엄청난 금리네요. 뱅크런 대비 이체 한도를 자기들이 정해놓은 거예요. 왜 한꺼번에 다 빠져나가면 뱅크런 터질 수도 있고, 좀 그러니까 그런 사전 공지를 제대로 해주던가. 그래서 돈을 못 찾는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신협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특정 몇 군데가 그래요. 고금리 예적금. 결국 여러분들이 이거 아셔야 돼요. 아, 이자를 많이 주는구나. 그것은 미국 기준금리가 떨어질 생각을 안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서히 이제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도 계속 금리를 세게 준다. 이거는요, 여기 보세요. 자금 부족. 그러니까 즉 그 은행이 돈줄에 말라 있다는 거예요. 돈줄. 아까 1금융권에서는 우리은행, 2금융권에서는 신협처럼 뱅크런에 노출될 확률이 좀 더 높아요. 또는 자금이 이탈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돈이 빠져나간다. 그러니 채워야죠. 그래서 이자를 세게 주는 거예요. 예적금. 새마을금고 연체율 6.18. 모든 은행의 최대 규모죠. 정말. 고정이하 여신 15%. 1년 전에 2배 최대 규모입니다. 4등급 이하 76곳. 자본 적정성, 자산 건전성 약 1000곳 정도 있는데 상당한 곳들이 이게 뭐 사실상 정크 등급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되겠네요. 자, 신협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번에 상호금융, 자산건전성, 고정이하 여신 비율 역시 근거자를 보면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이 있는데 신협이 제일 압도적으로 높죠요. 자, 1개월 이상 연체 비율입니다. 이게 지금 23년 6월달 고정이하 여신 비율도 쭉 보면 신협이 제일 세네요. 3.95로. 그 다음에 부동산 PF 들어보셨죠? 자, 대출 규모 지금 엄청납니다. 38조. 신협이에요. 지금 이거 쭉 늘어났죠. 16조에 38조. 시중은행, 저축은행, 정기예금금리. 자, 여러분들 예금금리가 지금 1금융권하고 2금융권하고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지금 2금융권이 더 힘든 거예요. 아까 1금융권 그렇게 세게 막 예적금을 때려버리니까. 예적금 위험, 돈 가치가 떨어져. 이거 별표 좀 쳐줄게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자, 은행에 예금 적금을 많이 합니다. 물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해야죠. 그렇지만 이건 아시고 하셔야 돼요. 뭐냐? 예적금은 위험한 요인이 있어요. 세 가지 면에서. 자, 예적금은 위험 착각, 화폐 착각에서 빨리 탈출해라. 예적금 부실이 있습니다. 먼저 은행 부실, 방금 얘기했듯이 새마을, 상호금융, 저축은행. 위험 요인, 자기 자본 비율이 너무 낮아. 연체율도 있고 PF, 부동산 PF 부실도 있고 위험하다 이거죠. 돈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자, 부실 대상, 소상공인, 다중채무자, 한계 기업들, 좀비 기업 들어보셨죠?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위험하다고요.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위험 요인 세 가지. 먼저 집값이나 주가가 뜁니다. 자산의 상승이 이자를 압도해요. 여러분들 자꾸 이자 불러난다는 기분으로 적금 들고 예금 드는데 요즘은 그나마 이자가 좀 세니까 좀 이해는 돼요. 근데 언제까지 세겠어요? 집값 주가 뛰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버는 이자의 10배, 많게는 막 30배씩 더 뛰어요. 이게 무주택이면서 은행에다만 계속 돈을 집어넣어. 두 번째, 물가가 뜁니다. 물가 상승은 이자를 압도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물가 얼마나 뛰는데요? 화폐 가치가 하락합니다. 돈을 막 찍어내니까.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같이 물가만 뛰는 게 아니에요. 집값도 뛰어요. 화폐 가치, 계속 화폐는 찍어냅니다. 세 가지가 시너지를 가져오다 보니까 이거 보세요. 10년 지나면 10억이 5천만 원 써있는데 5억밖에 안 돼요. 5억. 반토막. 5억 이하로 떨어진다고요. 그 생각을 못 해요. 10년 동안 내가 10억 넣었는데 이자가 거의 1억 넘게 붙었네. 이게 아니라 5억 이상 손해 오히려 떨어진다고요. 가치가. 그 다음에 예적금 해결 방안.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투자 목돈 마련. 한시적으로 목돈 수단으로만 사용하세요.
소액 생활비, 입출금. 그러니까 내가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럼 일시적으로 모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그 경우 좀 단기적으로만 모으는 방편으로 예적금을 활용. 소액 생활비, 돈 빼쓰고 또 나도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 생활하잖아요. 한 1,000만 원이나 몇천만 원 정도. 단기 예적금으로 저축 이렇게만 하면 돼요. 장기적으로 묶는 것은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뭐 무조건 투자라는 건 아니지만 집 조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냥 무작정 은행에다가 돈만 넣어놓으면 결국 이 세 가지, 집값 뛰고 물가 올라가고 화폐 가치 하락, 이것 때문에 생각보다 상상 이상의 피해를 봅니다. 그럼 이거 보실래요? 자, 이게 지금 집값 한번 보여드릴게요. 까만 게 집값입니다. 까만 거. 오, 까막. 이게 92년부터 22년까지니까 약 30년. 집값 엄청나게 뛰었네요. 근데 통화량 최근에 확 올라왔죠. 코로나 때문에. 집값하고 통화량이 거의 맞먹네요. 물가 보세요. 물가도 엄청나게 뛰었네요. 자, 여러분들 예적금 한다. 그럼 이자가 들 거 아닙니까? 해봤자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따로따로 보시면 안 돼요. 집값, 물가 뛴 거를 합산해가지고 예적금을 비교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 가치가 여러분들이 단순 물가 뛴 거보다 훨씬 손실 보는 거예요. 왜? 집값도 많이 뛰었고 나는 집이 없는데? 그럼 양쪽에서 손실 보는 거야. 집값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24년 금리 인하, 경제 회복, 정상화. 집값이 앞으로 내년 이제부터 올 겨울 지나서 오를 것이다. 24년 이제 금리 인하가 뻔하다. 미국도 지금 물가도 내려놨으니까 경제 회복도 이제 이어진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든가 유럽 주가가 거의 꼭지 시세까지 간 거 아니냐. 해외 집값 뛴다. 지금 코로나 통화량 돈을 너무나 찍었다. 정부가 우리나라에서 집값 상승 정책을 펴고 있다. 주요 지표가 다시 한번 재상승 쪽으로 가고 있다. 전세가 지금 급등한다. 전세가가 뛰면 집값은 무조건 뛴다. 분양가 오른다. 분양가가 올라가는데 웬 집값이 떨어지겠느냐. 이 반면에 집값 하락. 24년에 누가 뭐래도 고금리다. 지금 미국은 파월이 한마디도 안 했어요. 뭐 금리를 내린다 이런 말. 근데 자체 설레발을 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경제 불안이 장기화된다. 이건 돌발 변수들이 워낙 많아요. 전쟁, 유가, 물가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죠. 집값 거품이 최고다. 집값이라도 싸면 좋은데 우리나라 집값이 너무 비싸. 정부 집값 안정. 정부는 집값을 안정시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번에 대출 줄이잖아요. DSR. 자, 주요 지표 하락세. 다시 또 하락세를 타고 있잖아요. 매수 여력이 적어요. 돈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 또 3기 공급 폭탄까지 있어. 부동산 실거래가 주간 시세 급락. 오, 실거래가 봤더니 0 밑으로 떨어졌네요. 떨어진 것들이 더 많다 이거 의미하겠죠. 그런데 이제 시세를 보면 아직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락세예요. 서울만 보합 0.05. 수도권, 전국은 약간 내리막길. 전체적으로 상승은 하고 있지만, 자, 여러분들 거품의 최정점,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 올까요? 바로 붕괴입니다. 미국 물가가 급락하면서 모기지 금리도 급추락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은행들은 올해 최고의 금리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